많은 분들이 그럼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쓰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강의 안에서는 범용 AI라는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잘못된 해결책이요? 네,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요즘 많은 교수님들이 강의 준비에 챗 GPT를 활용하시는데 이게 왜 잘못된 해결책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가요? 슬라이드를 보면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통제 불가능한 정보 소스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정보 소스? 네, 범용 AI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그냥 아무 책이나 꺼내서 답하는 것과 같아요. 그 책이 신뢰할 만한 학술서인지 아니면 출처불명의 찌라시인지 AI는 구분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교수님께서 수십 년간 쌓아오신 학문적 관점이나 강의의 핵심 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답변을 학생에게 줄 수 있습니다. 교육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두 번째 문제는 더 섬뜩한데요. 바로 고질적인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 네, 맞습니다. 있지도 않은 논문을 막 인용하거나 틀린 정보를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사실처럼 포장해서 알려주는 경우죠. 학생들이 이걸 그대로 믿고 과제 인용이라도 한다면 와, 정말 끔찍하네요. 그래서 김 교수님은 대안으로 노트북 LM을 제시하는 겁니다. 슬라이드의 다이어그램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지죠. 핵심은 AI가 정보를 찾는 범위를 교수님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제가 교수님 청취자들을 위해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범용 AI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에서 아무 책이나 꺼내 답하는 반면에 노트북 LM은 교수님께서 직접 지정해준 내강의 자료라는 이름의 작은 서재, 그 안에서만 답을 찾는다는 것. 이게 핵심적인 차이란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이걸 RAG,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부르거든요. RAG요? 네, 말이 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학생이 질문을 하면 AI가 상상력으로 답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먼저 교수님이 올려둔 자료 안에서 질문과 관련된 근거를 검색합니다. 먼저 검색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검색된 증거를 바탕으로만 답변을 생성하는 거죠. 즉, 교수님의 지식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AI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안의 비교표에서 신뢰성이나 교육적 활용도 같은 모든 면에서 노트북 LM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식의 근거 자체가 웹 전체가 아니라 내 자료니까요. 교육적 활용 측면에서도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범용 AI가 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 발산하거나 글쓰기 초안을 잡는 데 유용하다면 노트북 LM은 주어진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여러 자료를 비교, 대조하는 그런 학술적인 활동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발산형 AI와 수렴형 AI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노트북 LM이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원칙과 기능들, 이걸 하나씩 해보죠. 김 교수님이 제시한 첫 번째 원칙이 내가 준 자료로만 말하라. 아주 직관적이고 강력하네요. 이게 바로 정보의 소스 통제권 기능입니다. 슬라이드의 이미지를 보시면 로봇 AI가 교수님이 쌓아준 책과 문서로 둘러싸인 안전한 공간 안에 딱 있어요. 네, 보이네요. 그리고 그 바깥에 혼란스러운 웹 정보는 방화벽처럼 철저히 차단되죠. 이것이 바로 교수님의 교육 철학과 의도가 학생들에게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정말 중요한 기능이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원칙, 근거 없는 대답은 사절. 이건 앞서 말씀하신 할루시네이션을 막기 위한 장치겠군요. 맞습니다. 인용구 제공 기능인데요. 로툼 LM이 생성한 답변의 모든 문장 끝에는 작은 숫자, 예를 들어 1, 2와 같은 번호가 붙습니다. 출처 표시처럼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학생이 이 번호를 클릭하면 이 문장이 교수님이 올린 원문 자료 중에 어느 문서에 몇 페이지, 몇 번째 문단에서 가져온 정보인지 즉시 하이라이트로 보여줍니다. 와, 그 기능은 정말 훌륭한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그 인용 번호를 일일이 클릭해서 원문까지 확인하려 할까요? 그냥 AI가 요약해 준 것만 보고 끝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이 기능의 목적은 단순히 사실 확인을 넘어서요. 아, 그런가요? 네, 학생들에게 AI의 답변은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원문으로 가는 출발점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출발점이다. 그렇죠. AI가 찾아준 내용을 바탕으로 원문을 직접 읽으면서 더 깊이 탐구하고 또 AI의 요약이 적절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훈련, 즉 AI 리터러시를 자연스럽게 가르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교육적 도구가 되는 거죠. 아, 단순히 베끼는 걸 막는 수비적인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공격적인 교육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와, 관점을 바꾸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 학기 전체를 관통하는 디성의 파트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또 어떤 기능인가요? 긴 문맥 이해 기능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 구글의 최신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 프로 덕분인데요. 제미나이 프로요? 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엄청나게 긴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하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그 덕분에 책 몇 권 분량의 자료를 통째로 넣고도 맥락을 잃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양인가요? 최대 50개의 소스, 약 50만 단어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하나의 노트북 안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50만 단어요? 네, 50만 단어면 웬만한 전공서적 두세 권 분량은 좋게 됩니다. 와, 즉, 한 학기 강의 자료 전체랑 참고 논문 수십 편을 다 집어넣고 1주차에 다뤘던 A 개념과 12주차 논문의 B 주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둘을 비판하는 5주차 참고 자료의 관점은 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줘. 와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학기 전체를 관통하는 입체적인 질문이요? 네, 이건 이전에 AI들은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죠.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슬라이드를 보니까 신전의 기둥처럼 5가지 핵심 가치가 딱 서 있군요. 네. 소수 통제권, 완벽한 출처 제시, 긴 문맥 이해는 살펴봤고 나머지 두 기둥은 오디오 오버뷰와 데이터 보완이네요. 네. 오디오 오버뷰는 단순히 텍스트를 기계음으로 읽어주는 TTS가 아니고요. 아, 다른 건가요? 네. 교수님이 올린 자료의 핵심 내용을 AI가 요약하고 이걸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목소리의 팟캐스트 형식으로 대화하며 설명해주는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통학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부담 없이 예습할 수 있는 이른바 듣는 학습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좋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은 교수님의 소중한 강의 자료가 AI 모델 학습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완벽하게 비공개로 유지된다는 약속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기술적 기반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 강의 안의 무게중심이 기술 소개에서 교육자의 역할에 대한 성찰로 넘어가는군요. 맞습니다. 네 번째 파트, AI 시대의 우리의 역할과 책임. 그중에서도 선택과 집중, 학생의 시간을 존중하는 기술이라는 주제가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저울 이미지 위에 한쪽에는 컨텐츠의 양, 다른 쪽에는 학생의 시간이 놓여 있네요. 이 슬라이드는 김준고 교수님이 이 강의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담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술이 발전할수록 교육자는 더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거죠. 먼저 요즘 대학생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학업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취업 준비까지 정말 바쁘잖아요. 맞아요. 너무 바쁘죠. 학생들의 예습 시간을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노트북 LM의 예습 콘텐츠를 10분 만에 뚝딱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자, 자료 10개 올려줄 테니 다 보고 와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경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오히려 기술이 있으니 더 많은 자료를 주게 될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저울이 콘텐츠의 양 쪽으로 기울면 학생들은 오히려 학습을 포기하게 될 거라는 의미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강의 안에서는 이것을 책임감 있는 활용이라고 표현합니다. AI 시대 교육자의 진짜 역량은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나요? 오히려 방대한 지식의 바다에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한다는 핵심을 정교하게 골라내고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설계해주는 학습 경험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학습 경험 디자이너.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예전에는 교수자의 가치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전달하느냐에 있었다면 이제 정보 전달은 AI에게 맡기고 그렇죠. 교수자는
학생들이 그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즉, 좋은 질문을 설계하고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그 가치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전 역사 수업에서는 자, 이 사료 50페이지 읽고 다음 시간까지 요약해 오세요가 과제였다면 이제는 노트북 LM에 그 사료를 올리고 이 사료의 저자가 숨기려고 했던 사실은 무엇인지 행간의 의미를 추론해서 세 가지 근거를 찾아오세요 라고 과제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단순 독해에 드는 시간과 인지적 부담은 줄여주되 더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학생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학습의 깊이를 더하는 기술의 올바른 활용법입니다. 네,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여정을 한눈에 요약하는 슬라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Problem, Solution, Benefit.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네, problem, 즉 문제는 두 가지였죠. 기존의 텍스트 중심 예습 자료는 학생들에게 높은 진입 장벽이었고 대안으로 떠오른 범용 AI는 신뢰할 수 없었다. 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교수님의 지식으로 완벽하게 제어되는 노트북 LM의 소스 통제, 인용구, 긴 문맥이의 기능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베네핏은 학생과 교수 양측에 있군요. 학생들은 복잡한 논문과 씨름하는 대신 AI와 대화하며 핵심만 파악하는 마이크로러닝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교수님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학생의 시간을 존중하는 더 깊이 있는 학습 설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강력한 메시지가 다음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네, 버튼 하나가 비서 한 명입니다. 주황색 버튼 이미지 아래에 쓰인 이 문구가 참 인상적입니다.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비서라고 표현한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담겨 있겠죠. 그럼요. 이 문장은 AI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노트북 LM을 그저 자료를 요약해주는 도구로만 본다면 그 활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 전문 지식을 완벽히 이해하고 학생들의 기초적인 질문에 24시간 대신 답해주고 복잡한 강의 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해주는 지적인 파트너이자 연구조교로 바라볼 때 비로소 교수님은 반복적인 작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창의적이고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제 교수님의 전문 지식에 AI라는 날개를 달아주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의 문구처럼 오늘 살펴본 김중구 교수님의 자료는 노트북 LM이 단순한 정보 감색 도구를 넘어 교수님의 교육 철학과 의도를 학생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흥미롭게 전달하는 새로운 소통 채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결국 통제권과 신뢰였습니다. 웹상에 무한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아닌 교수님께서 수십 년간 쌓아오신 고유한 지식과 자료가 AI의 유일한 정보 소스가 될 때 비로소 기술은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얻고 진정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